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이제 한국의 역사 6번째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에서는 조선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자, 나라가 바뀌었죠. 고려시대 후기에 무인 중에 신흥 무인 세력과 그리고 문인들 중에 신흥 사대부 세력인 이성계와 정도전이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왕조의 가문을 만들어내서 국호를 변경합니다. 그 국호가 변경돼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범이 됩니다. 이 조선이 결국 이제 한국의 근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얻기까지 500년 가까이 왕조로 군림하게 되죠. 이게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대해서 이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서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로 드린 교재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 초기는 어떻게 출범했냐? 1388년 고려의 무신, 아까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고려의 무신으로서 우군 도통사, 이게 군사적 직함입니다. 우군 도통사를 맡았던 이성계 장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이른바 위화도 회군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엇이었느냐? 이성계가 장군인데 당시에 중국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정벌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명령을 중앙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장군이 봤을 때에는 더 이상 고려라는 나라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고려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제 송나라에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중국의 외교적인 상황이 급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왕은 개혁에 실패했고,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다시 득세해서 어떤 부패한 권력을 계속해서 탐식처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성계는 못 견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또 군사를 일으켜서 중국과의 전쟁, 중국에 있는 영토에 있는 국가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군사를 다시 고려로 돌린다. 그거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요. 자, 정권을 잡아서 초기에는 자신이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왕, 창왕, 공양왕, 그러니까 고려의 왕조에 있었던 왕들을 차례로 왕위에 올렸지만 사실 마땅하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왕조들이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관습, 부정부패했던 의지를 떨쳐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위시켰어요. 그래서 정권과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 왕족들을 세웠지만 마땅하지 않아서 폐위시켰고 정권과 군권을 점점 장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혁명적인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전법을 단행해서 경제권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은 고려의 왕조를 올려 세웠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폐위를 시켰고, 정권과 군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나중에 경제권까지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몽주라는 어떤 인물, 신하였습니다. 정몽주가 제거가 되니까 결국 1392년에 이성계가 그 우왕, 창왕, 공양왕에 의해서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새 왕조를 개국하면서 새 왕조의 첫 번째 왕인 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왕들을 세워서 고려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이성계가 보았을 때에는 고려라는 국호로는 더 이상, 그리고 고려의 왕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왕조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변화로 볼 수 있죠. 자, 이 인물 사진이 누구일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룡포라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입고 있는 옷이 보이죠? 이게 골룡포라고 해서 당시 조선의 왕이 입었던 어떤 옷입니다. 그 용이 여의주를 몰고 있는 형상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놓아져 있는 매우 고급스러운 옷감 비단 위에 수놓아진 옷이죠. 이게 왕의 위엄과 왕의 멋스러움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사진이고요.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 이미지를 기억해 주세요. 조선의 제1대 왕입니다. 자, 조선 건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말의 무신이었습니다. 군인이에요. 장수 출신입니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본관은 전주, 성은 이씨. 그러니까 이름이 단이에요. 단. 그리고 이제 초명이 성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많이 쓰는 겁니다. 초명이. 예. 호는 송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고려 말의 문인인데 아주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갔다 하면은 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패배를 모른다. 패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군인 세력은 치밀한 어떤 군사작전이 있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시대에서도 탁월한 군사적 재능이 있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군인을 갖고 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 중에 하나는 전략을 잘 세운다라는 거죠.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인과 여진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친병 조직을 바탕으로 눈부신 화력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려인과 여진족은 고려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고려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세력이에요. 그 세력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으니 탁월한 군사적 재능에 중국 등지에 있는 고려인과 여진족으로부터도 지지를 지원을 받았으니 그 위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야 왕위를 내려앉히고 자신이 새롭게 권력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그걸 해낸 겁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거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이후에 신흥 사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과 조중 등 개혁파의 지원을 받아서 그 고려의 마지막 말기에 이성계가 세웠던 왕이었죠. 공양왕을 폐위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흥 사대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 최조 이성계는 무인이기 때문에 군사적 장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문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그 사상의 기반을 정도전과 조준과 같은 신흥 사대부 세력이 받쳐줌으로써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에 이르른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 태조 이성계의 가장 놀라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건국 후에 국가제도 전반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왕위를 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왕자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아들들에서 누구를 왕위로 물려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다툼을 벌이다가 나중에 아주 불행한 그 말년을 보내게 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여기에 전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태조 이성계라는 왕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 이름이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니까 국가가 아예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된 거예요. 대단한 정통성이죠. 1493년에 국명을 조선으로 고친 거죠. 그러니까 1393년 이전에는 국명이 고려였습니다. 근데 이 1393년에 이성계가 조선의 일대 왕으로 취임하면서 국명을 조선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1394년에는 그 수도를 이전해요. 캐피탈을 이전하는데 한양으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개혁을 단행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 그 아들들이 이제 난을 벌인 거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여 왕위에 오른 게 이제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 이름 조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수도도 한양으로 천도시켜서 여러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여러 상당한 어떤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아까도 이제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들들이 서로의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1398년, 1400년. 그 왕자의 난이 발생했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에서 승리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왕이 두 번째 왕이 태종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이제
정당성이 결여된 집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란을 통해서 왕위를 획득한 거니까. 그런 것을 의식했던지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임금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 이게 이제 왕족을 중심으로 정치 구조가 개편된다라는 그 제도의 이름입니다. 육조 직계제와 관제 개정 등 관료 제도를 정비해요. 관료 제도를 어떤 형태로 정비할까요?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제도 정비라기보다는 임금 중심, 곧 왕 중심의 통치 체제 강화와 왕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관료 제도가 정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에서 조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사병 제도를 혁파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양민으로 복귀시키는 등 국가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냥 돈 몇 푼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모순을 아주 재정비시켜서 양민으로 복귀시키는, 그러니까 노예에서 평민으로 복귀시키는 파격적인 일들을 단행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을 상당히 안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세금을 못 내거든요. 아니, 세금을 안 내죠. 노예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근데 노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그냥 일반 백성으로 편입시키면 지금도 국가마다 세금을, 텍스를 걷듯이 그때 당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 국가 나라 살림을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정당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나 봐요.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 강씨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운 것을 불쾌히 여겨서 그렇게 돼서 이 태종은 서자 및 서얼들의 관직 임용 제한 규정을 만들게 돼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아버지의 본부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그때 당시에 왕이 여러 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부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조가 아닌 다른 두 번째 부인이나 세 번째 부인들의 아들들은 관직의 주요한 임무를 맡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제한 규정이 바로 관직 임용 제한 규정이에요. 자, 이런 게 어떤 거냐? 서얼 금고령 적서 차별 제도예요. 참 지금에 와서는 정말 기가 막힐 제도죠. 왜냐하면은 두 번째 아들의 자식이라고 일을 못한다? 관직을 못 맡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통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과 권력을 조금 강화하기 위한 어떤 추구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서얼 금고령과 척서 차별제도예요. 그래서 또 이거를 이어받아서 태종 이후의 왕인 성종이 세부제왕을 직접 지어 방포함으로써 재혼 여성의 자손의 금고령과 함께 하나의 규정으로 이게 정착이 돼서 영조라는 왕의 때까지 서얼에, 그러니까 이게 서얼이 뭐냐면은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들의 자녀들의 관직 임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 많은 서얼들의 자유로운 활동의 제한 및 사회적 차별이 유발됐습니다. 당연한 유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뭐 그렇게 이 왕족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잡음을 아예 막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 전기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서얼금지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나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점은 이제 강력한 왕정체제가 구축이 되니까 왕이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껏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면 그게 부패한 권력이 돼가지고 아주 부패한 권력, 이기적인 권력,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권력으로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인물이 왕이 된다면 그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선시대 전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세종이라는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폭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종은요, 지금 한국의 광화문 여러분 아세요? 경복궁 있는 쪽? 여러분 한복 체험하시게 될 때 한번 가보셨으면 꼭 좋겠는데 광화문 광장이 있어요. 광화문 스퀘어에 위치한
큰 동상의 한 인물입니다. 또 여러 인물들이,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나라를 지킨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동상은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룬 왕에 대해서는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붙이는데, 조선시대 전기의 세종대왕이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자루를 아주 선하게 사용을 한 거죠. 권력을 선하게 사용해서 학문, 군사, 과학,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업적을 입축했고 정치를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또한 국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북방, 지금의 북한 지역, 노스코리아 지역을 4군 6진으로 개척해서 국경을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여러분 국경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게 사실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국경을 확실하게 해서 뭔가 나라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그리고 군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화포 제작 및 조선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일본 세력이나 또 다른 중국 세력들의 약탈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일본 안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라 안에 여러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을 독려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는, 한글의 언어의 기반이 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글 문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자,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는 우리의 텍스트를 이제 개발하게 한 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그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치구기와 금속활자를 개량하였고 악을 정리하는 학문, 군사, 과학, 문화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전기에 기록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고려시대 전기를 대표한 세종대왕의 사진입니다. 현재 여기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있는 동상의 사진이에요. 한번 견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왕입니다. 조선 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의 4번째 왕으로 훈민정음 창제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국가가,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50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18년 6월에 왕세자에 책봉된 이후에 왕위를 8월에 받아요. 그래서 즉시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이 되는 전반적 제도를 갖추고 왕조가 지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교의 문화를 융성하게 했어요. 유교 문화가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 철저한 도덕적 규율을 중시하는 게 바로 유교의 학문적 사상이거든요. 유교 문화가 바탕이 되게 되면은 함부로 왕의 어떤 비판을 하거나 왕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곧 윗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토를 다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게 유교 문화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기반으로 삼은 유교 문화를 융성하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이제 아까 훈민정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한글 문자를 창제해서 많은 민중들이 한글의 언어를 배우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아주 글을 읽기가 어려웠던 현실이었죠. 아주 극소수의 선비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한국의 말을 사용하고 한국의 말을 글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업적을 일으킨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텍스트가 이제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 언어의 첫 시조가 되는 해례본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종화 이게 이제 옛날 고어라기 때문에 고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글 문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이게 후민정음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음성을 내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예요. 조선 4대 임금 세종이 1443년에 창제했어요. 그리고 1446년에 반포한 그 한국의 고유의 문자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A, B, C, D라든지 여러분 베트남 언어도 보면은 저도 베트남 언어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고유의 문자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28자를 사용해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24자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 타파하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발음을 표현할 때 쓰는 그 글자예요. 24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를 창제하는 과정에서는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이라고 학문 연구기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문 연구기관을 창설한 게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보 75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후민조금 아까 그 보셨던 사진이 그 간송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에 자주 이게 세 가지 정신이 밝혀졌는데 자주, 애민, 실용.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우리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마음이 컸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시대 전기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태종처럼 세조는 그 세조의 이제 왕도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세종대왕의 이후의 왕입니다. 세조라는 왕이 있는데 세조는 그 태종처럼 신하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복원해요. 그리고 동국토감과 국조보감 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매우 힘을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후의 왕입니다. 또 그 이후의 왕인 성종은 개국 이후로 문물제도를 정비해요. 이게 뭐냐 이제 문화제도입니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제도를 정비했죠. 그리고 성종왕 때 세종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한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법전인데 성종은 그 선조 때인 선조 왕인 세종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전 편찬 사업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성합니다. 경국대전이 이제 한국의 그 조선의 그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국대전 편찬 완성하고 국가의 의례서인 국조오례일을 또한 편찬해요. 그리고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예인 영남의 살인파를 대거 등용해서 그 공신세력이라고 해서 나라를 처음 세운 세력이죠. 그 세력인 훈구파를 견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끼리 너무 한쪽의 파벌이 힘을 많이 가지면은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남의 살인파를 등용해서 초기 건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왕조 통치 체계를 명확히 확립한 게 조선시대 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조선 왕조의 아주 기틀이 탄탄했는데 15세기 말에 지방의 살림 세력들이 정계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산군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왕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직임하지 못하면 그거를 이제 왕이라는 거를 격화시켜서 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연산군이라고 표현해요. 연산군이 워낙 실정을 그러니까 너무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살인파라고 하고 있는 아까 그 진짜 신흥 개혁 세력이잖아요. 견제하던 세력 살인파를 중심으로 반정이 일어나서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해요. 그래서 이 살인파가 명종 때 훈구파를 아예 몰아내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 야당으로 말하면은 이게 여야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살인이 동인과 성인으로 나누어져서 붕당 정치, 정당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누구의 사진이냐? 바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연산군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미치광이처럼 권력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지금 칼을 들고 자신의 신하들이나 후궁이나 부인들을 지금 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폭군의 모습입니다.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왕인데 그 신진 세력인 살인파를 제거하려는 훈구파의 모의, 어머니가 패배윤 씨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한 상처로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처형한 조선시대의 대표 폭군으로 일컬습니다. 왕위에 처음에 올랐을 때에는 빈민을 구제하려고 책을 내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여러 정책을 쓰지만 곧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들을 대거 폐지하고 유교 사상에 전혀 반하는 행동들을 계속 일삼아서 결국에는 사렘부 신하들이 뜻있는 신하들이 반발해서 왕을 몰아내고 성종의 차남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역사 조선시대 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